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현재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늘 시장 2,720선 무너진 채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좀 하락의 힘이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음식료계 업계 쪽이 좀 지수를 잘 방어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에는 이렇게 경기 방어주들이 그나마 지수를 조금 방어를 해주고는 있지만요. 코스닥은 오히려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중 간의 갈등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미국은 이제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부터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이 미국 측에서 중국을 받아들이고 중국은 가지고 있는 달러로 미국의 채권을 사들이면서 이 양국은 사실상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시진핑 체제가 조금 더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우리도 미국과 같은 지위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달라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에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부터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간은요. 사실상 중국 교제가 시작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후부터 중국 공급망을 탈피하겠다라는 의견이 본격화됐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전보다 심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발언들 사실상 많은 국가들이 용인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중국 규제를 본격화하고 다른 국가들도 용인할 수 있는 중국의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어떠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가지 보도를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00% 올릴 수도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고요. 주요 외신들도 이와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을 일괄적으로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보다도 높은 100%대를 제시를 한 겁니다. 현재 중국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12% 수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도 5배 많은 수준을 제시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배 더 많은 수치를 제시를 한 겁니다. 사실 미중 간의 관세는 지금은 25%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오면서 2.5에서 25%대까지 올라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미국 무역위원회 측에서는 전기차 관세이 인상될 시에는 한국과 일본 등은 무조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100%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의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20% 인상할 시에는 한국에게는 무조건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현재 정부 측에선 판단한 듯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만나보실까요? 역시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주저없이 미국에 보복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인대가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가운데에서 17조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중국의 자동차에 대해서 100% 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많은 기업들, 애플과 테슬라와 같은 기업은 현재 중국에 많은 물량들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애플과 테슬라는 100% 관세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항하는 항목이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 이슈는 지금보다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때에는 지금까지는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유니온, 세노텍, 노베탁과 같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크게 움직인 바 있고요. 샘표와 풀무원과 같이 대도와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샘표는 앞서서 우리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전혀 받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오히려 먼저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보다는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들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에서 가장 크게 빠진 기업은 우시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해 들어서 50% 이상 빠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로 인해서 매출이 사실상 80% 이상 급감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물량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현재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시장, 오늘의 코스피 시장을 잘 방어해주고 있는 음식업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건 불닭볶음면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방송 중에도 몇 차례 나눴었는데요. 이러한 불닭볶음면이 라면업계의 판도를 또 한 번 뒤집어놨다라고 합니다. 이 라면업계 시가총액 1위를 단단하게 지켜오던 농심의 자리를 이 불닭볶음면 때문에 삼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이 삼양이 주가 올해만 해도 3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77%가량 상승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러한 인기, 매출에서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34% 증가를 했고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인기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면서 수요가 매출을 계속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도 성장세가 상당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작년 매출뿐만 아니라 수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승세가 단순히 불닭볶음면의 수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K푸드의 전반적인 인기를 좀 함께 이끌어 올려가고 있고 이 가공식품의 수출액을 전반적으로 함께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대 확대되고 있는 이 식품업계, 특히나 가공업계, 가공식품의 매출을 또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식품업계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아이스크림도 등장을 했습니다. 단연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아이스크림의 수요와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제로푸드의 힘이 더해지면서 또 상승률,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롯데 웰푸드에서 0칼로리의 스크류바와 조스바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예상 업계로 이 예상 매출액으로 한 300만 개 정도 판매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 만들었는데 1개월 만에 720만 개가 판매가 되면서 지금 이 인기가 증명되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제로푸드, 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제로 탄산 음료 시장이 상당히 커졌는데 그러한 점유율이 이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에도 반영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 지역에 빙과 신곡장을 가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더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수출 시장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어서 부분의 성장률, 특히나 수출 부분에서 계속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효자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가공식품 업계에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외식 물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식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가공식품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경기 회복 국면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국내 판매량 자체도 좀 증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흐름이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부각시킬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료 업계 주요 기업들의 상승세 그리고 전망,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K푸드의 수출, 그 역군으로 함께 이어가면서 가공식품의 수출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이 점차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있는데 특히나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원재료 부담 완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 앞으로의 추세, 매출과 수출의 이 증가폭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하반기에서도 이 식품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시장 상황들 함께 파이널샷에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에 관망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이 결국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5일 미국 시간 기준 15일에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들이 낙폭을 조금 축소를 하면서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TSMC 같은 경우가 올해 4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 늘어나고 AI에 대한 업황이 좋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은 오히려 강세를 띠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흐름들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좀 체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될 겁니다. 오늘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약세가 나왔거든요. 엔비디아양 이제 HBM3 그 8단 제품이 그 기준을 미통과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약세가 나왔고 미통과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라는 것이 SK 하이닉스의 기준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큰 종목 하나가 빠지고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이제 흐름상에서는 나빠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접근을 했을 때 이제 조선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순환매 장세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이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굉장히 지금 유망한 상황이고요. 전선 관련주들은 전선 관련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올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밸류업이 이제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증권, 메리츠금융지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 컨퍼런스 콜 내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밸류업 또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선, 전선, 밸류업까지 코스피에 조금 편중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했을 때 변동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시장의 포인트를 오후장에 어떻게 맞추느냐인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시장에 테마별로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잡는 것이 베스트가 될 수는 있을 건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매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 살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추세 추종 매매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시세 분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 전략을 펼친다라고 하면 단기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추세 추종 매매, 그리고 대응이 좀 불가능하신 상황이시라고 하면은 조정 종목 매수,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오후장 대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말씀처럼 순환매 장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섹터에서 너무 크게 좀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모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그리고 전체 시장 안에서 조정을 받는 기업, 만약에 매수를 해보게 된다면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실까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제 의료기기 업종이죠. 결국엔 피부와 관련돼 있는 의료기기 업종인데 1분기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에 매출액이 한 440억 정도 나와서 전년 대비 51%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89억으로 전년 대비 16% 늘어나긴 했는데 매출은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에서 예상하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러한 좀 실망감들이 시장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간에서 내용을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매출액이 컸는데 영업이익이 낮았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그 비용이 덴서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덴서티라는 제품을 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그 마케팅 내용 중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 팁이라고 하죠. 소모품 같은 경우를 무료로 이제 배포를 했었는데요. 이제 무료로 배포했던 덴서티 팁 같은 경우가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는 지금부터 추가로 구매할 때는 소모품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와 관련돼 있는 소모품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원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 일본하고 미국 중심의 매출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국내 사업,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덴서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국내 사업은 결국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까지 거둘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다라고 판단하고요. 차트상으로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12,000원 이상을 찍었다가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원포인트 공략주는 제이시스 메디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원택이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단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는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이었다라면서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하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13일 오후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수급적 특징은 어떠한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 0.38% 하락하며 2,717선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다소 커진 상황입니다. 1%가 넘는 하락률 1.25% 하락하며 8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떠할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596억 원, 680억 원 담아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오늘로써 2거래일째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장 초반에 좀 매물을 담아내기도 했는데 정오 기준으로 매도세가 조금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홀로 강력한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까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를 방어하고는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강력한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지수의 하방 압력 좀 강하게 가하고 있습니다. 1%대 낙폭 줄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의 수급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각 어떠한 수급적 특징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시장 상황과 수급을 체크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을 또 두 분이 주목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15일에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어서 그런지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좀 시장이 흔들리고 있나 싶을 때 이럴 때는 흔들리지 않는 실적주 어떻게 좀 찾아보면 좋으실까요? 네, 확실하게 어떤 지수랑 네. 섹터만 봤을 때는 네. 개별 종목 장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수는 하락 전환을 했고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모든 섹터를 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고 있는 섹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전력 설비나 전선, 원전 쪽을 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보통 보수적으로 보고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CPI가 3점대 초반이나 2점대 후반으로 혹은 연준 위원들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자세를 잡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단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단순하게 실적이 상관이 없는 테마주가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해당 상승세를 개인 투자분들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만하다. 근데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과연 성장주를 갖고 있는지 테마주를 갖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테마성보다는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접근하기가 그리 어렵진 않으실 텐데 이럴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 수급 종목이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께서도 역시나 또 지금 실적 발표, CPI 발표를 앞두고 이 부분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이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지금 수급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도 혼조 국면을 보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도 일정 부분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일정 부분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다면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가 2,702선의 지지를 받는다면 현재의 이 반등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837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바닥을 잘 다지고 재차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이 14일 날부터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급이 바뀌면서 방향성이 결정날 것 같은데 일단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장세까지는 조금 더 약세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목요일부터 바뀌는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지표를 소화한 이전까지는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수요일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까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양시장이 어떻게 잘 지지를 해주냐 그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서 목요일 이후부터 방향성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고 많이 덜어내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루머들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는 따라가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 조선주가 정말 잘 갑니다. 조선중공업 오늘 외국인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주 내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차이고요. 네 번째로 대한전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삼성생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한국전력, LG화학, 그리고 하이브, LS일렉트릭 중심으로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는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TNL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칩셋미디어. 여러 가지 분야들을 좀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 기업은 JYP 엔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노펙스, 네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비올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성격의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팔아치운 기업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오히려 기관들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들은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속한 이 금융주들 중점적으로 좀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대한전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한국전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네이버가 세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하이브, 기관도 오늘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시장에서 덜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이브, LG화학 모두 다 기관 외국인 덜어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잉그루드랩.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다 선크림 관련주, 그리고 이 화장품 관련주를 그나마 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YC, 그리고 네 번째로는 펄어비스, 다섯 번째로는 클리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 살펴봤더니 JYP 엔터, 실리콘투 올라와 있습니다. JYP 엔터, 외국인과 기관 오늘 모두 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덜어내고 있는 공통점 확인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원택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급등 흐름을 이어오던 원택, 오늘 하루 만에 고꾸라졌습니다. 이런 실적 상황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원익큐엔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특징을 담은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손여루 팀장님께서는 우리기술, 플리토를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네오팜,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을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한 종목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우리기술인데요. 이게 방송 전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수급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방송 시간 기준으로 2시 기점부터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역시 힘이 좋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CG를 바로바로 바꿀 수 있으면 종목을 바꿨겠지만 원고를 11시 반에 드렸고 이제 1시 50분, 2시부터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안주를 또 2개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에도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전력 설비, AI 소프트웨어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 설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는 투자 인사이트가 이 전력 설비를 돌리기 위한 원자재료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하면 뭐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원전 등을 들 수 있는데 해상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경우는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실 우리 기술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수급 픽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1시 50분에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하인텔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우리 기술의 자회사입니다. 이 하인텔이 AI 전력 비용을 100분의 1을 절감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이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일단 1시 50분에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부분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지 않는 것을 확인되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 가능하다. 그래서 눌림목 공략 하실 분들은 뭐 1,700원에서 1,62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미 시세가 20% 이상 나온 종목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BHI를 소개를 드렸더라고요. 하지만 BHI는 이미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없나요라고 했을 때는 어떤 스마트
지능형 배전방 관련 업을 영위하고 있는 G2파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 연간 실적 흑자가 나오고 있고 우리 기술만큼이나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확실한 거래 대금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신 분들 한다면 G2파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실적을 기반으로 원전주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 기술이 또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대안주로 G2파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 수급의 흐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이 가져와 주신 첫 번째 종목 네오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역시나 좀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네. 시초부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 중에 아직까지 좀 상승력이 좀 덜 나오고 또 이 투자 주체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좀 누적으로 유입되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 네오팜이라는 종목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 네오팜은 이치환불이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이고 이 화장품 개발,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토피 보습제 전문 기업으로서 이 주력 제품이 이제 아토팜인데요. 이 피부 민감 전분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판매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이번 이제 1분기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잘 나왔는데 특히 이제 수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나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에서도 14%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 쪽으로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제 북미와 러시아 쪽에서 성장을 보였는데 이 북미 쪽에서는 미국을 포함해서 이 캐나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해외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강력하게 시세를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6,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은 대략 한 25,900원 정도 제가 짧게 제시해 드렸지만 그 밑에 한 25,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종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홀딩 관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1,9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네오팜의 아토팜, 순한 화장품으로 특히나 이 아토피 보습 화장품으로 좀 유명한 제품인데 매출 성장이 이 수출을 기반으로 좀 기대가 되는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도 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상승세 또 언제 한번 또 더 키워줄 수 있을지 그 흐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두 번째 종목으로 플리토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 수급은 지금 좀 어떨까요? 네, 우선 좀 약간 발톱을 숨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발톱을 숨기고 그래서 있다. 지금 강세 섹터를 보면은 뭐 전력 설비, 전선, 조선 이쪽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AI 소프트웨어가 묵묵하게 그 뒤를 쫓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저번 주 금토일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샘 올트먼이 이 구글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소프트웨어 챗 GPT를 발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잠깐 좀 위축된 것 같아요. 챗 GPT까지는 아니고 그냥 언어 모델 이제 뭐 비서 AI를 발표할까 이렇게 좀 위축이 됐었는데 보통 이러면 이제 투자분들께서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시장 브리핑 말씀드린 것과 이제 상반되는 거죠. 분명히 매크로 변수는 성장주의 위축이 될 수 있는 뉴스 나오고 있죠. 기준금리 인하 언제 인하할 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CPI도 좀 높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 미국과 중국은 관세로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성장주에 대한 투심은 괜찮은 것 같다. 그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해당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AI 소프트웨어가 그 뒤를 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폴라리스 그룹주랑 이스트 소프트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들은 기술적 위치가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플리토가 좀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데이터 판매 및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말뭉치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빅데이터, 집단 지성화된 단어들을 아무 기업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만이 주로 사용하는 빅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플리토가 말뭉치를 이용해서 이 기업만이 필요한 빅데이터만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액은 나오고 있고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언어 데이터랑 번역 솔루션에 대해서
미국에서 투트랙 성장 기대가 예상이 된다 이런 뷰가 있어요. 그래서 AI 학습 관련 데이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흑자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흑자 전환이 된다는 보장은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매매를 하시되 좀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워낙 인공지능 특히나 오픈 AI에 대한 관심이 좀 지대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 흑자가 좀 기대되는 플리토를 오늘의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수급 상황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게 좀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박정식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HD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4월 말부터 기관 투자자가 좀 잘 붙어주는 것 같았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외국인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외국인 기관 네. 전부 수급이 좀 잘 붙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지난 언제였죠? 대략 한 29일 날 14만 1,000원 정도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그 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이제 신고점을 찍으러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4만 원짜리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이번 주 내에 한 15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뿜어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추격 매수로도 한번 가담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라도 이제 14만 원짜리를 종가로 이탈시킨다면 한동안 옆으로 횡보하든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이제 손절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좀 우리가 이제 관심을 주의 깊게 좀 지켜보는 이유가 이슈가 하나 있죠.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미국 철강 노동조합의 청원에 따라서 해양물류 조선업 부분에 대해서 이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돌입을 했다라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는데 14일 날 이 관세 검토 보완 조치 발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수혜주로 시세를 지속적으로 뽑아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짧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수급이 좋은 종목인데 단기 추세를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흐름 14만 원 종가 기준으로 지켜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 흐름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할 일정은 어떤 것들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무엇보다 이번 주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선행 지표격인 PPI가 발표된 바 있는데 PPI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에 대한 기대감 큽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일단 중요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갈까요? 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통화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통화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올랐는지 아니면은 오름세가 좀 둔화됐는지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초였죠.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그 당시 발언이 비둘기파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온 고용지표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시장 금리와 환율이 다소 진정이 됐고요.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식 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2,7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이번 주 미국 4월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반등이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CPI 외에도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먼저 발표되고요.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동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대체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나 개별 종목, 그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이나 업종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볼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는 거의 없을 예정이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CPI 지표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관세청이 집계한 수출입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이 추세가 이번 달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된 바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관세청이 발표한 거를 보면은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68억 1,1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월간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2% 늘어난 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발표가 이거 정도 있었고요.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오늘 밤에 특별한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는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5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은 비둘기파가 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매파적,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금리를 내리려면 더 많은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이 우리 시장 참가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요즘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퍼슨 부의장이 또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일단 오늘은 한국의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수출 자체가 1년 동월 대비해서 크게 늘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 특히나 반도체 쪽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라는 것을 이번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화요일의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사실 연준 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질 테고 그 이후로 또 이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요일에는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달이었죠. 3월 PPI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습니다.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달보다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어지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됐는데요. 4월 PPI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에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결국 CPI가 오를 거라는 예고가 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화요일에는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3월 달에 리사 쿡 이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통화 정책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빨리 완화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이번에는 이런 입장을 유지할지 또는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사 쿡 이사보다 중요한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데요. 파월 의장이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합니다. 이 토론회가 네덜란드 경제와 관련된 토론회이긴 한데요. 그래도 미국 경제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시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을 보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지만 금리 인하는 언제 할지 모르겠다. 경제 지표가 확신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화요일 토론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또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 잘 체크해보는 거는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야 하는 어떤 숙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가 휴장을 하는 수요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수요일도 여러 가지 좀 이슈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처님 오신 날로 휴장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인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대비 3.4%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3월 CPI는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그렇게 시장이 출렁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4월 CPI가 주목되는 이유겠죠. 일단 시장에서는 CPI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대체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난주에 발표된 4월 고용 지표에 이어서 시장에 계속해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낮아지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수요일에는 CPI 말고도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표가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으로 그런 전망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또 이어집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는데요. 보먼이 누구냐 하면은 지난달에 한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금리 인상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그렇게 그 주가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이분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미셸 보먼이 조금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면은 시장에 훈풍을 불어닥칠 수 그렇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요일에는 뭐 여러 가지 또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코가 또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번에 AI 쪽으로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또 어떻게 실적을 발표를 할지 그리고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CPI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역시나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요일에는 매주 또 발표가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걸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이게 매주 나오는데요. 요즘은 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죠. 그죠, 네. 지난주에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고용시장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게 그 물가 그리고 고용 그 두 가지인데 네. 물가는 이제 CP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고용시장은 지난주에 발표된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이제 좀 맞아요.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레타 메스터랑 라파엘 보스틱은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말을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4분기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지난달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얼마 후에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탄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 목요일에는 또 무슨 말을 할지 특히 4월 CPI가 발표된 직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발언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실적을 내놓는데요. 이보다 앞서서 화요일에는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두 유통업체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소비가 어떤 모습인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가 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뉴욕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거고 증시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건데 다만 이번 주에 CPI가 어떻게 발표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FOMC의 금리 결정에 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들이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가 현재 시장에선 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이널샷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금요일의 일정도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금요일 미국에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월러 이사가 지난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경제 데이터를 보면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런 해석이 굳어졌었죠. 이번에는 또 이분이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유로존 4월 CPI 확정치가 나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에 나오는 물가 지표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중국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는 4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떤 모습인지 이번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미국에서 발표될 이 소비자 물가 지표,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4% 이상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기가 되어 있으니까는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이슈, 시장이 움직일 이슈 마켓무버입니다. 이번 마켓무버 시간에는 우주 섹터도 우주를 향해 날아갈 수 있을지 그 이슈부터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보잉사의 보잉사의 스타라이너가 지난 6일에 발사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 산소 발브, 이 접합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이 실패가 되었는데 이제 오는 17일에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해 비행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성공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민간 유인 우주선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는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스페이스 X에서 독점하고 있던 우주 비행, 이 민간 유인 우주선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두 번째 기업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우주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보잉사의 스타라이너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승선 인원이 지금 연구 중인 승선 양에 비해서 가장 많은 최대 7명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또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긴 한데 우주 비행사가 비행을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커진 좀 자율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 부분을 용접을 잘 하게 되면서 최대 10회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안정성을 상당히 높인 우주선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스타라이너가 17일 어떻게 성공하게 될지 가장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데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주 시대가 정말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우주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우주 시대,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성장세가 상당합니다. 2022년 3억 3,400억 달러로 지금 기록이 되었는데 30년에서 40년까지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죠.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국내 우주 개발 시장 성장성도 계속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국내 우주 개발 시장에서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민간 기업의 개입도입니다. 이 민간 기업 발사체에서 위성에 대한 제작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이 우주 섹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민간 기업들의 성장성, 상승세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나 민간 중심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또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민간 시장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 체크해 보셔야 할 이슈는 바로 국내 우주항공청인데요. 이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게 되면 이 이슈, 사업이 이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나 사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이 우주항공청에서 담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트렌드가 또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또 주목을 받게 될까요? 그 기업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민간 기업들 2024년부터 정부 예산이 정말 상당히 본격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발사체나 이 위성 사업 규모 같은 부분, 민간 기업들이 많이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기업들도 좀 기대가 된다, 함께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체크해 보셔야 할까요? 우선 이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또 연관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우주 섹터에서 IPO를 앞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해 하반기부터 이 내년까지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있는데 우선 이 세 가지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에 상장하지 않을까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루미느나 이노스페이스 그리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하반기에 어떤 일정으로 지금 상장을 하게 될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상장을 대기 중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또 우주 섹터, 우주 항공 방위 섹터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먼저 오늘 좀 핫한 기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본느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는 12% 이상 급등세 3,9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와, 오늘 장중에는 4,59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도 역시 최근에 몇 주 동안에 가장 핫했던 게 지금 화장품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화장품 섹터의 상승 여력이 오늘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느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 반도체 쪽에서의 그전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지금 화장품 또 그리고 게임 여러 다른 실적주로서 수급 공백을 이쪽으로 좀 들어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화장품주들의 이런 좀 단계적인 랠리 부분은 주초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은 이 대형 어떤 전방 이 화장품 기업들 대비해서 지금은 인디 브랜드 그리고 또 이제 그 OEM, ODM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본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의 이런 이 OEM, ODM 기업 대비해서 미국 쪽에서의 인디 브랜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OEM, ODM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경기나 뭐 이런 부분이 화장품주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과 주가를 최근에 좀 올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많이 있는 이 OEM, ODM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주중에 대표적인 상장 기업이 본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인디 브랜드 매출 비중도 작년 기준에 거의 75%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인디 브랜드는 그렇죠. 어떤 큰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어떤 그 생산 능력 대비해서 그냥 일반적인 제품 브랜드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EM, ODM 기업들한테 수주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 브랜드는 거의 100개까지도 미국의 인디 브랜드 쪽에서의 수주는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본능에 대한 관심은 지금 뒤늦게나마 좀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느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성훈 차장님께서 저희 예전에 이제 굿모닝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을 2대1에서 함께 진행을 할 때 실리콘투라는 기업을 정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실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중국 비중이 그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중국 비중이 높았던 이 아모레퍼시피, LG생활, LG생활 건강 이렇게 중국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좀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체질 개선이 필요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경기가 좋았을 때 실적도 같이 좋아지는 건 좋지만은 이 국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게 화장품들은 앞으로도 그 숙제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실리콘투도 170개 국가도 그렇고 지금 본느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제2의 실리콘투라기보다도 네. 이런 좀 그 화장품 주 안에서도 인디 브랜드, 그다음에 OEM, ODM, 그다음에 전방 기업 뭐 이렇게 좀 이 비중이 중국 비중이 낮은 그런 섹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제2의 실리콘투를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느 아주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미국향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공통적으로 전해주고 계신데 이성훈 차장님도 비슷한 표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전력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여전히 전력 같은 경우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투자하게 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다 노화에 대한 교체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은 계속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많은 투자분들께서 아셨겠지만 그동안 이제 전력기기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6년 사이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수요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10년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합기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의 사이클이 나와줬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몇 년 동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국내 전력기기가 해외 피어 대비했을 때 약 30%에서 40% 정도 할인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물론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가 40% 정도 할인을 받고 있는데 전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좀 50% 정도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선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옥석 가리기가 가장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전선 기업들 굉장히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대한전선, LS입니다. 이들 종목의 공통점이
이제 해적 케이블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서 해적 케이블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이 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해적 케이블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두 기업이 좀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해적 케이블이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AI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해적 케이블에 대한 투자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적 케이블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중국 쪽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대선에 대한 이슈 등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던 그 집적지를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투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전선 쪽에 대해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LS전선이 미국 IRA로부터 1,300억 원 정도의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 LS전선이 미국 쪽에서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가시화도 나와주고 있고 본격적으로 해적 케이블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가시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LS전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OPM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3%대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가 이익이 좋아요. 한 10%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해적 케이블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될수록 영업 마진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현재 전선 쪽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꼽아보라면 LS와 함께 해적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전선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현 팀장님은 앞서서 이미 대한전선이랑 LS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LS는 LS전선의 지분을 90%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속 가겠죠. 네, 전선 같은 경우는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네. 특히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요소는 HD 현대일렉트릭이 5월 MSCI 편입을 앞두고 약세를 띠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강세 흐름들을 띄었다가 실제로 편입된 이후에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약세 전환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좀 함께 부진한 경향들이 있긴 하나 저는 오히려 이런 전선주들이라든지 배럴기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렸을 때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선 쪽이 사실 무너질 때는 이제 좀 크게 조정이 나오나 보다 하고 겁을 먹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전력 그리고 전선 쪽 그리고 변압기 쪽은 계속해서 가는 섹터이다 보니 사실은 조정 때는 마음 편히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삼화전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15% 이상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의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요즘엔 이런 기업이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어떤 전력난에 대한 부분이 지금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죠. 이제 이 부분이 실적으로 지금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좋게 나와주면서 이 실적주로서 이제 이 전력난에 대한 관련 기업들도 정말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영업이 흑자로 전환했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던 매수세가 강하게 좀 몰리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즉 특히 이제 뭐 컨덴서, 이 캐파시티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력에 대한 부분에 전력난에 대한 부분도 필요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드디스크 쪽에서 이제 솔리드 스트레이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봤을 때도 이 스캡에 대한 부분의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지난 달이었죠.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도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ESSD, 이 솔리드 스트레이트 디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재화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역시 이 삼화전기에 대한 이 컨덴서에 대한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콘덴서 쪽은 변화가 필요하죠. 뭐 하이브리드 쪽도 그렇고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쪽에서의 기업들 경쟁 업체가 많지만 이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도 삼화전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의 턴어라운드로 봤을 때도 뭐 이런 노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빛을 서서히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주가 과도하게 좀 오른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실적 우상향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올해 내내 이런 삼화전기 좋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ESSD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 문구를 잘 보셨을 겁니다. 아마 삼화전기도 그 부분과 함께 엮여서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의견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핫한 이슈 어떤 것들 있을지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자동차 부품주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이 부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4년에는 완성차가 예상보다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신차 수요를 보이면서 이 완성차나 타이어 부분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환율이 완성차나 타이어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상반기에 상당한 기업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은 상황이었죠. 이에 지금 정부 밸류업 정책 수혜감, 기대감이 좀 가득 보이진 대표적인 저PBR 관련주로서 특히나 이러한 이슈 덕분에 저PBR 구간에 탈피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완성차가 예상보다 잘 흘러갔는데 지금 부품은 어떨까요? 이 부품은 예상보다 더 괴리감이 좀 커지고 있다. 완성차와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장거래로 장기간 살펴보면 뭐 같이 움직일 상황인 만큼 저희는 오늘 부품주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품주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다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완성차가 호실적을 보이면서 이 부분 장기적으로 보면 부품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품주 측면에서 주주 환원 강화 기조가 보이면서 좀 기반이 탄탄하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글로벌 PR 대비 시 밸류 여력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감안을 해보면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주목해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하이브리드 관련된 성장성입니다. 하이브리드 올해 좀 두드러지는 전망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 부품주와 연관이 되는 걸까요?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계속해서 많이 팔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련주들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수출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단단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업체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 안에서도 미국과 인도의 동반 진출을 지속하고 있는 부품주들이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현대모비스부터 한온시스템, HL만도와 SL까지 지금 단순히 한 지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그리고 이 미국 지역까지 점차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부품주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 완성차의 호실적을 뒤이어서 부품주도 뒷받침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품주 시장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한 본느 가지고 오셨는데 김시은 팀장님도 오늘 화장품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분 다 가지고 오신 거 보니 그만큼 정말 핫한 섹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기업, 요 업종 가운데서 뭐 탑픽은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사실 화장품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사도 괜찮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 뭐 산업에 대한 성장,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 나타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화장품 섹터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물론 현재 화장품 섹터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게 1분기 실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1분기 화장품 수출액 자체가 23억 달러가 나왔는데 좀 비교군을 놓고 보면은 양극재가 18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좀 둔화세가 나오긴 그죠, 했지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이 양극재를 이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수출이 잘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수출액에 더해서 1분기 실적 잘 받았던
나왔고 그로 인해서 주가의 강세가 나왔는데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실적 잘 나온 것은 다 알겠고 주가에 반영이 다 되었어.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도 화장품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인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화장품 섹터 지난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산업 리포트라든지 기업별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항상 실적 좋았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좋을 거야. 앞으로도 더 좋을 거야. 내년 같은 경우도 더 좋을 거야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계속 화장품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리포트의 기업이라든지 목표 주가 상향이라든지 올해 실적 등을 따져보게 되었을 때 이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것이야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 현재의 실적보다 더 나은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본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화장품 섹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의 주력 포인트는 아무래도 비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 앞서 그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결국 우리 증시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실리콘투라든지 본느처럼 현재 미국 쪽에서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그루드 랩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 트렌드 자체가 화장품의 이제 인디 브랜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좀 기업이 많지가 않은 ODM 같은 경우가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저는 화장품 섹터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투자를 할 때 포인트는 언제 매수를 하느냐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투자주의라든지 혹은 심리적으로 약간의 타격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서 나는 본격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눌림이 현상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주가가 오른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항상 제가 화장품 섹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화장품 네. 섹터 가지고 맞아요. 왔는데 그중에서 좀 많이 가지고 왔던 기업이 VT라는 기업입니다. 네, VT. 네, VT를 저는 현재 화장품 섹터 쪽에서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 여전히 리들샷이라는 히트 상품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1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YOY 대비했을 때 3,000% 이상의 이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야 막 고점을 뚫어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VT의 리들샷이라는 제품의 히트를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성장에 대한 여지는 더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힌트를 얻었던 게 다이소에 갔더니 리들샷은 없고 VT의 다른 시카 제품만 있더라. 그러면 좀 갔는데 내가 안 사고 오기엔 좀 아쉬우니까 다른 제품이라도 사오는 거죠. 그런데 써보니까 좀 제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시카 제품도 현재 매출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VT의 매출 같은 경우도 성장할 여지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최근에 단기간 급등에 따라서 주가가 약간 눌림 현상이 그러네요.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 22,600원 라인대를 지지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수가 아니라 VT를 매수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조정세 가운데서 2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좀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좀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게 단기간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100%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100% 지금 이 자리에서 몰빵이 아니라 10%, 20%, 30%씩 분할적인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VT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많으실 종목일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5% 이상 현재 좀 조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리고 2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번째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 시장 2%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삼성중공업이니까 가져왔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뭐 의심을 좀 많이 뭐 했었던 부분이 좀 3월, 4월 달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물론 230%까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좀 떨어졌던 상황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실적이 어떤 전분기 대비해서 떨어지면서 약간 쉬어가지 않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주가는 올라갔거든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지금 기록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역시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여러 좀 약간은 아쉬웠던 부분은 좀 시장에서 좀 왜 그랬냐면은 이 다른 이 조선 업체들 대비해서 어떤 뭐 방산이나 여러 사업 부분이 그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은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조선 쪽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멘텀이 없지 않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어떤 신고가를 기록하는 걸 봤을 때 삼성중공업의 장점이 분명히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 FLNG 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이 뭐 절대적이지 않냐. 우리나라 안에서도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의 해양 부분 쪽의 실적 부분은 지금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신다.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로봇 업종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약간의 이슈가 있었어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좀 자율주행보다는 로봇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이슈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DX 부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팀을 해제를 하고 좀 이제 로봇 사업팀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부서로 복귀를 하거나 CTO 선의 TF로 재배치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오피셜한 내용들은 아니고 좀 이제 보핏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떨어지게 되면서 전담팀을 유지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졌다라는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고 혹은 휴머노이드 쪽에서의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가 로봇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만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섹터 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슈가 단기간에 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쪽에서 이슈가 붙어지게 되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 들어서 AI 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게 뭐 음성 AI라든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AI 섹터가 성장하면 할수록 로봇 산업 같은 경우도 함께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결국 이제 섹터에 대한 성장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로봇 산업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기대감을 상당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지금 주가의 탄력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와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변동성이 좀 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꿈틀꿈틀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좀 주가가 올랐을 때보다는 분할적으로 천천히 관심 있게 볼 단계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에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보였고, 코스피 지수가 뭐 제한적인 좀 조정이었고, 코스닥이 좀 특히 큰 폭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어려운 모습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제한적인 매도세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 초반에서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으나 후반에 좀 매도 전환되고 옵션 시장에서만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의 움직임들이 대형주 위주로서만 좀 컨트롤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좀 조정폭이 좀 컸는데요. 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놓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는 뭐 CPI 지표 발표 전까지는 시장이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업종 순환매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예상치인 3.4% 정도만 나와준다라면 뭐 큰 조정 없이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PI 첨단 소재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PI 필름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매출액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온 디바이스 쪽에 대한 AI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향 물량이 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공장 가동률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조정은 보였습니다만 큰 폭의 조정이 없었습니다. 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신다라면 좀 어려운 시장에서 뭐 추가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상승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해양 물량이 커지고 있는 PI 첨단 소재 오늘 시장에서 저가 매수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13일 월요일 시장 마감을 4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하락을 하면서 낙폭 줄이지 못하고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매니저님 지금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수는 그래도 4월 중순부터 네. 반등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또 보여질 수도 있고요. 반도체가 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가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특징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잘 올랐습니다. 제가 2분기 실적주를 말씀드리면서 화장품이나 미용기기주 실적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집중해서 보자고 했는데 금요일에 이제 VT가 올라오고 오늘은 본느까지 올라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본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이제 CB 물량이 전환 물량이 200만 주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느 보유하신 분들은 CB 전환 물량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화장품 섹터는 이제 실적 반영이 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익절가를 좀 높여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섹터도 오늘 좀 강하게 나온 부분인데 전력기기 쪽은 미국의 전력설비 주도주였던 이템이 실적도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도 또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금 부침이 있다, 부담이 좀 느껴진다라는 측면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와 전선 오늘도 강했지만 조금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좀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고 하지만 또 수출 데이터나 아니면 판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좀 숨겨진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자회사에서 뭔가 전력망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량 관련된 종목 커머디티에서 또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홍수가 나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이상 기후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유가 상승하면서 관련된 종목도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식량 관련돼 있는 커머디티 관련주들 테마의 선침해 측면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매니저님께서 두 가지 섹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화장품과 전력 설비. 어찌 보면 이 두 섹터는 저희가 뭐 방송 중에서도 그렇고 네. 계속해서 주목해 보던 섹터인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기대감이 이미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전력 설비 사실 어디까지 갈까? 네. 이제 곧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데 이제는 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네.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국제 곡물 가격 지금도 변동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 어떻게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월 13일 월요일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양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 낙폭 줄이지 못하고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0.21%에서 2,7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좀 다소 강력했습니다. 1%대 하락세 1.13% 하락하며 8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 장 중에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947억 원 덜어내며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냅니다. 기관 투자자 오늘로써 2거래일째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4거래일째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3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 참 대응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난주까지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이 하방을 지지를 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꽤나 많았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모멘텀이 좀 부재한 시장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떠한 이 섹터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지 마켓 스핀과 함께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유리 기판 쪽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굴이 여전히 잘 갑니다. 9%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고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조선 섹터가 아주 잘 갔습니다. 3% 이상 강세 흐름 보였고 폴더블 폰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5% 이상 상승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도 오늘 조선 업종이 3.8% 이상 상승 흐름 보였고 보험 업종이 1.4% 이상 상승세, 음식료 업종이 1.3% 이상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까지 그리고 지난 4월 말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던 반도체 중심으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이 사실상 최근 시장에선 방어주 쪽으로 조금 더 몰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관련주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뚜렷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갈고 넣는 자금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좀 몰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2,727선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1.1% 하락세 나왔고요. 85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코스피 비교해보면은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더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약 380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은 약 480개로 현재 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음식료 업종, 보험 업종, 그리고 운수 장비 쪽이 좀 강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완전히 엇갈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약간 투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가 5월 말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M7 가운데서 현재 엔비디아 나홀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여러 루머로 인해서 SK하이닉스 양쪽으로 조금 더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2% 이상의 강세 18만 3,800원대에서 SK하이닉스 마감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오늘 1% 이상의 하락세 78,4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을 납품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현재 시장에서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아직 공식적인 입장 내놓지 않았습니다. TSMC의 목리였을 뿐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곤 있지만 아직 정확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엔솔이 오늘 시장에서 0.5% 약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 0.7% 하락하면서 78만 1,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시장에서 이 상승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조금 더 강한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1.4% 이상 상승하면서 24만 5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부각되면서 조금 더 좀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시장에서 1% 약세,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하락세로 약간의 전환이 좀 되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40만 원대 이탈 나왔고요. KB금융이 다시 한번 10위권까지 진입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9%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오늘 네이버의 주가 흐름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 지분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함께 약간의 갈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오늘 시장에서 2.2% 이상 내렸습니다. 사실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이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 그리고 삼성 SDI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엔캠이 0.8% 이상 상승을 나왔지만은 보시다시피 오늘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알테오젠까지 일제히 급락 나온 가운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3%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이슈가 부각이 됐고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와 같은 양극재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리노공업 오늘 시장에서 1.7% 이상 상승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HBSP도 오늘 시장에서 2.08%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그래도 오늘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전체적인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강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1%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전체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17만 7,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셀트리온제약 그리고 클래시스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수요일 시장 휴장을 앞두고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매니저님과 함께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니저님 내일 화요일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해보시면 좋을까요? 오늘 조선 섹터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제가 조선 섹터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 슈퍼사이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좋은 수급이 또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된 모습인데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까지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미중 분쟁 부분이 조선 해운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중국산 선박이 이렇게 선박 인도량 전체의 5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일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20년 만에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지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수주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저가 수주보다는 고가 수주가 가능한 점,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운임의 상승은 선박의 상승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BDI 운임 지수도 2100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는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2분기에 준비를 좀 잘해서 잘 매수해 놓으면 3분기에 좋은 수확을 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조선기자재 쪽이 상대적으로 조선주보다는 이렇게 수익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조선기자재 쪽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시장 안에서는 조선주를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근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빅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시장 살펴보시면서 3분기까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은 내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 뭐 대외 이슈보다는 자체적으로 좀 속 시끄러운 시장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시겠지만 원택이라든지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실적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결국 근데 이런 것들이 대외 이슈라기보다는 자체적인 이슈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파가 아무래도 내일까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일 쪽까지도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는 부분들은 이 실적 쇼크로 인해 가지고 흔들린 투자 심리가 바로 돌아서주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간밤에 또 미국 증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현상 그대로 내일 아침 쪽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바로 회복이 되긴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천천히 회복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장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오늘은 뭐 코스닥 1% 넘게 하락한 게 안 좋다는 기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 종목수가 1000종목이 넘어가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수가 485종목으로 상승 종목수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들은 활발하게 빠른 순환매에 의한 종목 장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화장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로봇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조선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떤 섹터가 더 갈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짧은 순환매가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이 돌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시장 성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손이 빠르신 분들이 조금 유리한 시장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순환매라는 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을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무리하게 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조정을 기다리게 된다면 다음 순환매가 또 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 같은 경우 뭐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동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선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좀 전에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충분히 어떤 조정을 기다리게 된다면 다시 반등이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방한 관광객이 노동절 연휴만 보실 게 아니라 1분기에 3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97%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97%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4월을 기점한 2분기 같은 경우는 100% 넘게 회복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대감에서 숫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충분히 조정을 기다리더라도 매수할 자리는 준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장은 급하지만은 대응은 급하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선 같은 경우 내일까지도 좀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로봇이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에서 오늘까지 강세 보였잖아요. 그럼 조선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환매 미오더 다시 한번 반도체 우주항공 이쪽으로 순환매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우리 시장 혼란스러웠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는데 내일 장 초반까지도 변동성 이어질 가능성 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천천히 차분히 좀 조정을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오늘 시장의 특징, 요즘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순환매, 종목 장세가 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다음 섹터는 어떤 부분을,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지 공략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은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2주 전에 방송 나왔을 때 들고 나왔던 종목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바이오 스마트라는 종목이고 바이오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이오 종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목표가가 빠르게 달성이 됐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변압기기 중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뭐 일렉트로닉이나 전기, 전자가 붙어 있는 종목이 아닌 자회사의 수혜가 느껴지는 그런 숨어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의 매력적인 부각이 있습니다. TCT 머티리얼즈의 부각이 있는데 국내 5개
공장이 있고 베트남에 1개의 공장이 있어서 총 6개의 공장에서 변압기와 발전기용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납품처가 HD, 현대 일렉트로닉 그리고 효성중공업 등 일군 납품 벤더로서 지속적으로 수주를 이게 전력주가 구조적인 성장에 따라서 계속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다. TCT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250%의 실적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회사인 이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스마트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23년 단기 순이익이 162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1,300억 수준, 그래서 6, 7년 동안 이 실적이 유지된다면 시총만큼의 현금이 보유되기 때문에 수주량이 계속 증가하면 실적이 더 빨리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익성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6,150원, 손절가는 21선을 이탈하면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이탈하는 5,2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께서 다시 한번 바이오스마트 공격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주죠. 특히나 수익성이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은 내일 어떤 종목 네. 집중해봐라 이야기해 주려고 하나요? 저는 조선 기자재에서 조선, 네. 오리엔탈 전공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까 내일장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봇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조선도 일단 내일 쪽까지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선뿐만 아니라 오늘 기자주에서 강했었던 오리엔탈 전공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뉴스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뭐 신조선간 지수 뭐 이게 2007년도 맞먹는 수준이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91.5P가 고점이었는데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선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찌 보면은 이제 흑자 전환되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러니까 돈 되는 수주들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선 3사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은 전방업체들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어느 종목들을 고를까, 그게 어떤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뭐 차트로 봐서는 뭐 오리엔탈 종목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픽을 하게 됐고요. 예사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고우버 같이 특수크레인 국산화 개발하고 이거 상용화를 진행했거든요. 최근에 이슈가 어쨌든 LNG선이잖아요. 근데 이 LNG선에 크레인이 3개에서 한 6개 정도 탑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선 어떤 발주가 계속 진행이 되게 된다면 설계가 끝나고 건조에 들어가서 이렇게 납품 진행하게 되면은 오리엔탈 전공도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하이텍 같은 그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LNG선 수주의 어떤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속회사인 오리엔탈 마린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박용 상부 구조물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선박 건조에 어떤 수혜가 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오리엔탈 전공을 준비를 했고, 차트적으로도 오늘의 힘이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란 그런 기대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뭐 일단 종각했지만은 그래도 설정을 해보자면은 3,550원에서 3,650원을 설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 밴드부터 살짝 올라가 있는데 일단 뭐 내일 아래꼬리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래꼬리 공략 말씀드려보고요. 목표가는 4,050원, 손절가는 3,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내일의 공략주로 오리엔탈 전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선 조선 3사가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 낙수 효과가 어디로 떨어질지 이렇게 조선 기자재 시장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까지 힘이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 시장 안에서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30조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에 속도를 냅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와 공매를 추진합니다.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 원대 캠코펀드는 우선 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입니다. 또 평가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PF 사업성 평가 대상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230조 원으로 늘었는데 금융당국이 그간 관리해온 PF 대출 잔액 규모보다 1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이 들면서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3월보다 4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 1천억 원 늘어나 증가 흐름을 이끌었고 기타 대출도 300억 원 늘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5조 1천억 원 늘었는데 이는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던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이 다시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기 시작했고 은행 자체의 주담대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분양한 단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약 경쟁률을 미달했으나 서울은 작년보다 2.7배 높아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대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달된 52개 단지 가운데 36개 단지가 지방에 공급된 단지인 반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6개 단지는 모두 1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됐는데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4.9대 1로 작년보다 2.7배 높았습니다. 올해 전국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6대 1로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과 대조되는 기록입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장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법 과제를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방식 개선과 의무 명확화가 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가 12.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밖에 국회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인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국회 입법 활동과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3곳 가운데 한 곳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